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타인과 나를 비교하는 순간 인생은 지옥으로 변한다고 하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그 말을 실감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경험한 일련의 사건을 통해 그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제 경험은 아니고 바로 저희 시아버지 얘기예요. 정확히는 제 친정아빠랑 시아버지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그 일을 계기로 두 집안 사이에 법정 싸움까지 벌어졌고 결국 저와 남편은 시댁과 연을 끊게 되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아빠와 시아버지 사이에 벌어졌던 황당한 사건을 전해드릴게요. 저희 부모님은 서울 소재의 모대학 CC였어요. 과는 달랐지만 같은 동아리에서 활동하신 덕에 만나게 되셨어요. 당시 군 제대 후 복학생이었던 아빠는 신입생이던 엄마를 보고 한눈에 반하셨고 주변에 얼쩡대는 남학생들을 모두 차단한 채 엄마를 사로잡는 데 성공하셨어요. 저희 엄마가 남학생들한테 인기가 많은 편이라서 아빠가 엄청 공을 들였다고 했어요. 두 분은 5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셨고 엄마는 결혼 후 전업주부로 살게 되셨어요. 생활이 넉넉해서 그랬던 건 아니고 결혼 당시 저희 할머니께서 건강이 안 좋으셨는데 마땅히 간병을 할 사람이 없어서 엄마가 직장을 그만두시고 시어머니 병수발을 해야 했거든요. 3년 동안 엄마는 할머니 대소변까지 받아내며 간병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빠는 그때 일을 떠올릴 때마다 엄마한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들어서 그런지 자식들인 저랑 제 남동생보다도 엄마를 더 끔찍이도 아끼세요.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가도 무조건 엄마 위주고 저희 남매 생일은 잊어도 엄마 생일은 절대 있는 법이 없었어요. 엄마 손에 무거운 짐을 들게 하는 일도 절대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 엄마 친구분들은 저희 엄마가 공주 대접 받으며 산다고 부러워들 하세요. 정작 아빠는 술잔이 들어갈 때마다 이러시는데 말이죠. 세상에 너희 엄마 같은 여자 없다. 신혼 초부터 병든 시어머니 병습을 한다고 신혼기간을 다 날렸잖아. 그뿐이니? 네 할머니 대소변까지 다 받아내며 얼마나 고생했어. 그런데도 단 한 번도 얼굴 한 번 찡그린 적 없었다. 자식인 나도 힘든 그 일을 자그마치 3년이나 하면서도 네 할머니한테 얼마나 지극정성이었나 몰라. 자식인 내가 다 고개가 숙여질 정도였어. 그런데도 사람들은 네 엄마가 남편 잘 만나서 고생 안 하고 산다 그러지? 다들 몰라서 하는 소리야. 결혼 잘한 건 네 엄마가 아니라 나라구나. 결혼을 잘한 사람이 엄마인지 아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식 입장에서 봤을 때 부모님의 이런 모습은 정말 보기 좋았어요. 나도 결혼한다면 이런 모습으로 살고 싶다고 생각할 정도로요. 그런 바람 때문이었을까요? 이성을 사귈 때마다 저는 이 남자랑 결혼한다면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될까? 그런 생각을 자주 했어요. 직업이나 학벌, 재력보다는 함께 인생을 살아가고 싶은 사람을 찾게 되었죠. 그렇게 선택한 사람이 바로 지금의 제 남편이었어요. 남편을 만난 건 제 고등학교 동창의 결혼식 뒤풀이 자리에서였어요. 제 남편이 신랑 친구였거든요. 사실 그때는 남편한테 별 관심이 없었어요. 자리가 좀 떨어져 있기도 했고 화려한 의상이 좀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친구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소개팅을 하지 않겠냐고요. 사실 그날 널 보고 소개팅 시켜달라고 조르는 사람이 있어. 그이 대학 동기인데 아마 너도 기억할 거야. 왜 하와이안 셔츠 입고 왔던 사람 있었잖아? 그 사람이야. 하필 그 많은 사람 중 내가 유일하게 별로라고 생각했던 그 남자라니 솔직히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있지도 않은 일 핑계로 거절을 했는데 얼마 뒤 남편이 저희 회사까지 찾아왔지 뭐예요. 그런데 제가 기억하는 모습이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날티나던 차림과 정반대인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눈앞에 서 있는데 솔직히 멋있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날 남편이 그런 차림을 하고 있었던 데는 이유가 있지 뭐예요. 차 안에서 햄버거를 먹다가 셔츠에 케첩을 묻혔지 뭐예요. 곧 있으면 결혼식이 시작한 시간이라 어디 가서 옷을 살 수도 없고 어쩌겠어요. 차에 있던 걸 아무거나 집어 입었는데
하필 그런 셔츠라서 그날 욕을 엄청 먹었어요. 이번에 소개팅을 부탁하는데 친구놈이 그러더라고요. 결혼식에 그따위 옷을 입고 온 사람이랑 누가 만나주겠냐고요. 혹시 그 셔츠 때문에 소개팅을 거절한 건 아니죠? 남편은 초롱초롱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는데 그 눈빛이 마치 간식을 앞에 둔 강아지 눈 같지 뭐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경계심을 늦추게 되었어요. 설마요. 제가 업무 때문에 시간을 내기 힘들어서 그랬어요.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라고 말은 했지만 정확히 그 하와이안 셔츠 때문이 맞았어요. 남의 결혼식이 그렇게 생각 없이 입고 오는 사람이라면 알만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강아지 눈을 한 남자한테 어떻게 그걸 솔직하게 말하겠어요? 그런 거라면 다행이네요. 그 소개팅 따로 날 잡을 거 없이 지금 해요. 오늘은 일찍 퇴근하신 거 보니까 업무를 다 마치신 것 같은데 근처에서 맥주 한잔 어때요? 남편은 잔뜩 기대한 표정으로 말을 했고 저는 찔리는 것도 있고 해서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예정이 없던 소개팅을 하게 됐는데 막상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 의외로 성격이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바로 사귀게 됐어요. 사귀면서 알게 된 건데 남편 부모님이 유명한 아기찜 가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남편이 미리 말을 해줘서 안 건 아니고 저희 이모 때문에 어찌어찌 알게 된 경우였어요. 개모임 끝나고 점심 먹으러 아기찜 집에 갔는데 세상에 40분을 기다렸지 뭐야. 손님이 얼마나 많은지 점심시간도 아닌데 줄이 어마어마하더라니까. 그 말을 듣고 엄마도 저도 그 집 아기찜 맛이 궁금했어요. 얼마나 맛있길래 손님이 그렇게 많을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남편과 만나 데이트를 하던 중 그 얘기를 꺼냈어요. 우리도 그 집에 가서 한번 먹어보자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난처한 표정으로 그러지 뭐예요. 수정아, 너 정말 거기 가고 싶어? 궁금하잖아, 얼마나 맛있는지. 이모가 그러는데 그 집은 1년 365일 점심시간이고 저녁시간이고 할 거 없이 늘 줄이 그렇게 서 있대. 돈을 삽으로 긁어 모았을 거라나 뭐라나. 모르긴 해도 그 집 사장님은 아기찜 팔아서 건물 몇 채는 샀을 거야. 근데 자기는 그 집 가기 싫어? 왜? 아기찜 안 좋아해? 그러자 남편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다음 주 주말에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 전혀 몰랐던 저는 맛집에 간다는 생각에 살짝 들떠 있었어요. 그런데 다음 주 주말 남편과 함께 문제의 그 아기찜 가게에 갔더니 입구에서부터 직원들이 저희 두 사람을 빤히 바라보지 뭐예요. 그냥 보는 것뿐만 아니라 입가가 실룩거리는 게 웃음을 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손님이 엄청 많은데도 줄도 안 서고 저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남편은 자리에 앉을 생각은 않고 저를 데리고 주방으로 가더라고요. 그리고는 입구에 서서 그러는 거예요. 아빠, 저 왔어요. 그러자 주방 안쪽에서 구릿빛 피부에 온몸이 마르고 탄탄해 보이는 중년 남성이 나오더라고요. 그분은 저를 보자마자 날카로운 눈매로 저를 위아래로 살피셨어요. 저는 얼떨결에 고개를 숙여 꾸벅 인사를 했어요. 그래, 우리 명준이 여자친구라고? 잘 왔어. 이봐 명준이 엄마, 얘들 밥부터 먹여.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카운터에 앉아 계시던 어머님이 안쪽 자리를 가리키시며 저리 가서 앉으라고 하셨어요. 정식 테이블은 아닌 것 같고 의자에 옷가방이며 겉옷이 쌓여 있었고 테이블 위에도 비닐에 담긴 대량의 냅킨이 쌓여 있는 걸로 봐서는 직원들이 앉아 쉬거나 식사를 하는 자리 같더라고요. 그 자리에 앉자마자 순식간에 한 상이 차려졌어요. 먹음직스러운 아귀찜이 한 접시 가득 눈앞에 놓여 있었죠. 네가 그렇게 먹고 싶다던 우리 집 아귀찜이야. 우리 아빠가 특별히 신경 쓰신 거니까 맛은 보장할 수 있어. 어서 먹어. 자기야,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야? 이 가게가 그럼 자기 부모님 가게였어? 그러자 남편은 표정이 어색해지더니 오히려 되물었어요. 뭐야? 알고 여기 오자고 했던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자기가 말도 안 해줘 놓고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자기네 가게면 오기 전에 말이라도 해줬어야지. 겉도 모르고 난 빈손으로 왔잖아. 자기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어?
제가 그토록 바라던 아기찜에서 모락모락 김이 나고 있었지만 저는 젓가락을 들 수가 없었어요. 이런 식으로 남자친구 부모님을 만나고 싶진 않았거든요. 게다가 제대로 격식도 차리지 않고 무작정 찾아온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걱정이 돼서 도저히 먹을 엄두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러자 잠시 뒤 아버님이 자리로 오셔서는 손 하나 대지 않는 아기찜을 보시고는 인상을 찌푸리셨어요. 왜? 이런 건 먹기 싫으냐? 고상하게 스테이크나 썰고 싶어? 인상만큼이나 뾰로통한 말투에 놀라 얼른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다들 바쁘게 일하시는데 저희만 먹는 게 죄송해서요. 괜찮으시면 같이 드시죠. 그 말에 아버님은 잔뜩 힘을 주었던 미간이 스르르 풀리더니 자신들은 이미 먹었으니 걱정 말고 먹으라고 하셨어요. 그 말에 더는 아무 말도 못한 채 젓가락을 들었어요. 그렇게 맛있다는 집인데 저는 정신이 딴 데 팔려서 도무지 맛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기껏 내주신 음식을 남길 수는 없어서 기를 쓰고 다 먹어치웠어요. 그랬더니 어머님께서 밥까지 볶아서 내오신 거 있죠? 젊은 사람이 빼지도 않고 아주 잘 먹네. 볶음밥도 먹어봐요. 이게 우리 집 별미야. 이거 안 먹으면 우리 집 아기찜 먹었다고 할 수 없지. 이미 아기찜만으로도 배가 꽉 찬 상태였지만 기껏 만들어주신 볶음밥을 마다할 수 없어서 결국 볶음밥까지 싹싹 긁어먹고 말았어요. 그 덕에 아버님 어머님은 무척이나 흡족해 하셨지만 그날 저는 된통 체해서 집에 오자마자 손도 따고 소화제까지 먹어야 했어요. 나중에 남편이 그러는데 그때 남편은 일부러 저를 시험하려고 했던 거라더군요. 제가 자기 집 돈을 보고 달려든 줄 알고 일부러 제대로 된 자리도 아닌 직원들이 앉아 쉬는 자리에 앉히고 밥을 먹는 내내 제 표정을 살폈다고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제가 알고 자기 부모님 가게에 가자고 한 게 아닌 것 같아서 미안했다고요. 결국 그날 저는 2가지 시험에 통과한 셈이었어요. 첫 번째는 남편의 시험이었고 2번째는 시부모님의 시험이었어요. 사실 저희 아버님은 평소 자격지심이 있는 분이신데 특히 학벌에 대해서 그러셨어요. 아들을 통해 제가 어느 대학을 나오고 부모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다 들으시고는 제가 내심 불편하셨던가 봐요. 그래서 보자마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살피시곤 일부러 허름한 자리에 앉히셨던 거예요. 그런데 누가 봐도 홀대받는 기분이 들 법한데도 제가 넙죽 인사도 잘하고 당신이 만들어준 음식도 남김없이 잘 먹어치우는 걸 보고는 꽤 흡족하셨대요. 그래서 밥을 먹고 나오는 제 손에 포장한 아기찜 봉투를 쥐어주셨어요. 그리고는 아기찜이 먹고 싶으면 언제든 오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이 빈말이 아니라는 건 그날 아버님 눈빛을 보고 알 수 있었어요. 평생 주변으로부터 무시와 멸시를 당하고 살아오신 아버님은 며느리가 될지 모르는 사람이 자신의 인생이 담긴 아기찜을 좋아해 준 것만으로도 보상받는 기분이 드신 것 같았어요. 처음 배웠을 때 보았던 날카로운 눈빛은 사라지고 부드럽고 따뜻한 시선만 느껴졌거든요. 남편 말에 따르면 아버님은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라고 했어요. 혼자 힘으로 자수성가를 이루신 분으로 그동안 해오신 고생은 이루 말로 다 못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자기는 살면서 포기하고 싶어질 때면 자기 아버지를 생각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고민이 고민처럼 느껴지지도 않았대요. 저희 시아버지는 깡촌에서 나가 자란 17살에 홀로 서울로 상경해 가진 고생을 다 하고 살아오셨어요. 시아버지께서는 입 하나 덜 자는 생각으로 저희 시아버지를 먼 친척집에 보내셨는데 고등학교까지 공부를 시켜주겠다는 약속과 달리 그 집에서는 국민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공장에 보내 돈을 벌어오게 시켰어요. 친구들은 학교에 가는데 돈 벌러 공장으로 향해야 하는 시아버지 마음이 오죽했겠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의 상처보다 더 심한 게 있었어요. 지금은 우리나라에 어린이에 대한 복지도 잘 되어 있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도 잘 정비돼 있지만 과거엔 그렇지 않았잖아요. 비록 10대 초반의 어린아이였지만 공장에선 한 사람 몫을 해내야 하는 일꾼이기도 했던 탓에 고된 노동과 공장장의 욕설에 시달려야 했어요.
거기다 한 달 내내 죽어라 일하고 번 돈을 시아버지는 구경도 못하고 고스란히 칠촌 당숙손에 들어가고 말았어요. 돈을 뺏어갔으면 밥이라도 양껏 먹게 해줄 것이지 툭하면 밥도 굶기기 일쑤였던가 봐요. 결국 배고픔과 노동, 폭언에서 벗어나기 위해 서울행 기차에 몸을 실었고 그렇게 낯선 서울살이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당시 서울로 도망칠 때 아버님은 자신이 공장에서 일하고 받은 한 달치 월급을 들고 오셨는데 그건 당숙이 순순히 내준 게 아니라 아버님이 몰래 안방에 들어가 훔쳐나온 돈이었어요. 자기가 번 돈을 훔쳐야 하다니 참 어이없는 일이었죠. 비록 한 달치 월급을 가지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 돈으로 서울에서 자리를 잡는 건 불가능했어요. 처음엔 숙식을 제공받고 중국집 배달부로 들어가서 일을 했고 이후에는 막노동판과 여러 식당을 돌며 일을 하다가 가정도 이루고 시어머니와 함께 식당을 차리게 되셨어요. 워낙 성실하고 소위 말하는 일머리가 있는 분이라서 몇 번의 고비에도 불구하고 30쯤엔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고 하더군요. 식당도 잘 되고 아들도 이름 있는 대학에 보내서 이제는 남부러울 것 없이 살 수 있었지만 지긋지긋하게 아버님을 괴롭히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바로 학벌이었어요. 저희 부모님 세대에 국민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 사실 드물잖아요. 저희 부모님만 해도 대학까지 나오셨으니까요. 친구들 부모님을 봐도 대개 고등학교 졸업은 하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초졸인 아버님은 살면서 학별 때문에 차별도 많이 당하고 힘든 일이 많으셨던 모양이에요. 아무리 생활이 어려워도 아들만큼은 남들 배우는 거 다 가르치고 좋다는 학원은 다 보내신 이유도 자신의 학벌 콤플렉스를 아들을 통해 풀기 위해 그러셨던 것 같아요. 다행히 남편도 그런 아버님의 뜻을 알고 있어서 불만 없이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공을 들여 키운 아들은 명문대에 진학했고 졸업 후에는 내노라 하는 직장에 들어갔으니 아버님이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거기다 며느리감이라고 찾아온 저까지 명문대 출신에 유명 은행에 다니고 있어서 아버님은 무척이나 뿌듯해 하셨어요. 처음부터 결혼을 찬성하셨을 정도로 저희 결혼에 누구보다 적극적이셨고요. 처음 아버님 가게에 찾아갔던 날 아버님이 싸주신 아귀찜을 들고 집에 가자 엄마가 무척이나 반기시더라고요. 어머, 여기가 네 이모가 말하던 그 집이지? 손님이 엄청 많아서 포장도 안 해준다고 그러던데 어떻게 사온 거야? 너는 명준이랑 먹고 온 거야? 엄마는 포장을 뜯어 접시에 옮기시면서 쉼없이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제가 아무런 대답이 없자 이상함을 감지하셨는지 그제야 물으시더라고요. 수정아, 너 밖에서 무슨 일 있었니? 그제야 저는 그날에 있었던 일을 엄마한테 털어놓았어요. 그러자 엄마는 별일 아니라는 듯 전자레인지에 데운 아귀찜을 식탁에 놓으시며 그러셨어요. 난 또 뭐라고? 명준이가 말 안 해줬으니 당연히 모르지. 그렇다고 큰 실수를 한 것도 아닌데 뭐가 걱정이야? 애초에 그런 거 가지고 트집 잡을 사람들 같았으면 명준이 아버지가 이렇게 아귀찜까지 싸주셨겠니? 모르긴 해도 네가 마음에 드셨으니까 이런 것도 챙겨주시고 그런 거지. 암튼 덕분에 소문이 자자한 아귀찜을 집에서 편하게 먹게 생겼네. 여보, 나와서 이것 좀 들어요. 그날 엄마랑 아빠는 저보고 먹어보라는 말도 안 하시고 두 분이 마주 앉아 아귀찜을 맛있게 드셨어요. 그러는 동안 저는 제 방에서 바늘로 손을 떼고 소화제까지 먹어가며 난리를 쳤죠 뭐. 엄마 말대로 아버님은 제가 마음에 드셨는지 이외에도 종종 가게로 저를 불러 아귀찜이며 해물찜까지 다양하게 만들어주셨어요. 물론 저도 매번 받아먹을 수만은 없어서 아버님과 어머님 선물 사다 나르기 시작했는데 그게 참 한두 번이 아니다 보니까 타격이 꽤 크더라고요. 사람 심리가 참 이상한 게 내 부모님한테 드릴 선물은 인터넷 쇼핑을 통해서도 잘만 사면서 예비 시부모님 선물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뻔히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파는 제품도 꼭 백화점에 들러서 사게 되지 뭐예요. 그러니 월급이 나만 나겠어요? 그래서 엄마 생신 선물을 조금 저렴한 걸로 사드렸더니 엄마가 대뜸 그러시더라고요.
이래서 딸 자식 키워봐야 소용없다고 그러는 거야. 시무보 될 사람한테는 립스틱 하나도 백화점에 가서 사다 주고 그러더니 지 엄마 생일엔 꼴랑 선수건이 뭐야. 여보, 내가 딸 자식 잘못 키웠나 봐. 어떻게 내 딸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러자 아빠까지 나서서 엄마 편을 드시는 거예요. 괘씸한 딸내미 내버려두고 말 잘 듣는 남편이랑 여행이나 갑시다. 내가 아주 공항 입구부터 레드카펫을 쫙 깔아줄 테니까. 그리고 수정이 너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아빠한테는 그럴 수 있어. 그래도 엄마를 그렇게 홀대하면 안 되지. 내가 너 하는 거 잘 지켜보고 있다는 것만 알아도. 아빠는 말은 그렇게 하셨지만 저희가 결혼할 때 누구보다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이건 조금 다른 의미이기는 한데 제가 결혼할 때 아빠가 많은 부분을 참아주셨어요. 정확하게는 아버님 때문에 사소한 문제들이 빈번하게 일어났고 그때마다 저희 아빠가 양보를 해주셨거든요. 그중 하나가 상견례였어요. 아버님 가게가 워낙 대박집이다 보니 가게를 비우고 나오시는 게 쉽지 않았어요. 직원들은 휴무일이 있지만 저희 시부모님은 쉬는 날도 없이 일을 하셨거든요. 남편 입학식이나 졸업식 때도 두 분 중 한 분만 참석을 하실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상견례를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는데요. 그때 아버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어차피 상견례라는 게 결혼 전에 양가 부모가 만나서 인사하는 건데 굳이 딴 데서 볼 거 있니? 그냥 우리 가게에서 하는 걸로 해라. 안쪽에 있는 룸에서 하면 조용하니 얘기하기도 편하잖니. 그렇게 알고 부모님께 말씀드려. 일방적인 아버님 결정에 황당했지만 상황이 상황이지라 부모님께 전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엄마는 저만큼이나 황당해 하셨어요. 세상에 상견례를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어딨냐고 자존심 상한다고 말이죠. 그러자 아빠가 엄마를 달래시더라고요. 자식 결혼식에 자존심은 세워서 뭐 하겠어? 일부러 그러는 것도 아니고 사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냥 애들 마음 편하게 우리가 양보합시다. 결국 그렇게 해서 아버님 가게에서 상견례를 하게 됐어요. 결혼식 날짜랑 장소, 신혼집 문제는 미리 정리가 끝난 상태여서 딱히 문제가 될 건 없었어요. 그런데 얘기가 끝나고 감자탕으로 식사를 한 뒤 자리에서 막 일어났는데 실랑이가 생긴 거예요. 카운터 앞에서 남편이 아버님한테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가까이 가서 들어보니 아버님이 감자탕 값을 받아야겠다고 하셨나 봐요. 남편은 우리 때문에 일부러 여기까지 와주신 건데 그 돈을 꼭 받아야 하느냐고 따지더라고요. 야 이놈아, 한창 바쁜 시간에 룸에 손님도 못 받고 꼴랑 뼈찜 하나랑 감자탕 대짜 하나 팔았는데 내 손해가 얼만 줄이나 알아? 그리고 상견례는 원래 여자 쪽에서 돈 내는 거 아니냐? 한정식에 가고 식대로 3, 40은 나올 판에 꼴랑 돈 10만 원 받는 거 가지고 뭐라 하면 안 되지. 알았어요. 그럼 그 돈 제가 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 돈을 왜 네가 내? 내 새끼 돈은 내 돈 아니냐? 아버님은 끝까지 저희 부모님한테 받아내겠다고 고집을 부리셨고 때마침 룸에서 나오시던 아빠는 아버님께 조용히 안주머니에서 돈 봉투를 꺼내셨어요. 사돈 덕분에 소문난 맛집에서 룸까지 차지하고 호사를 누렸습니다. 약소하지만 받아주세요. 아빠가 처음부터 돈을 내려고 준비해 오셨다는 걸 알고는 그제야 아버님은 미소를 보이셨어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바로 돈 봉투를 열어 액수를 확인하시더군요. 그 모습에 저희 부모님을 비롯해 저희 부부 그리고 시어머니까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아무렇지도 않은 건 오직 아버님 뿐이었죠. 돈은 원래 보는 앞에서 확인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아빠는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시려고 일부러 맞장구를 쳐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상견례 장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그날 아버님의 경악스러운 행동에 저는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부모님 보기가 너무 창피해서요. 아니나 다를까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엄마는 내내 한숨을 쉬셨어요. 아, 세상에 어쩜 그런 사람이 다 있대?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앞으로도 이런 일을 당하고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아, 머리야. 내가 자식이 너 하나니 망정이지 둘만 됐어도 난 병원에 실려갔을 거다.
그날 엄마는 집에 와서도 내내 불만을 터뜨리시며 화를 내셨고, 반면에 아빠는 그런 엄마를 달래시기만 할 뿐 오늘 일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다음날 남편이 집에 찾아와 저희 부모님께 사과를 했고, 그렇게 문제의 상견례는 마무리가 지어졌어요. 이후에 벌어진 결혼식장 술판 사건도 있긴 하지만 그건 자식 혼사를 치르고 기뻐서 아버님이 과음을 하시면서 벌어진 일이니 그냥 넘어갈게요.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니까요. 저희가 결혼을 하고 4년 뒤 아빠는 퇴직을 하셨어요. 정년퇴직은 아니었고 희망퇴직 명단에 오르시는 바람에 예상보다 몇 년 앞당겨 퇴사를 하게 되신 거예요. 노후자금도 이미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 퇴직금도 꽤 되기 때문에 엄마랑 두 분이서 여행이나 다니시며 남은 인생을 즐기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두돌이 지난 저희 딸도 봐주신다고 해서 저는 아빠의 퇴직을 반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주말에 시댁에 가서 이 소식을 전했더니 아버님이 대뜸 그러시는 거예요. 야, 팔자 좋다. 배운 사람들은 인생 참 편하게 살아. 일주일에 고작 5일이라면서, 아니 그것도 하루 종일 하는 것도 아니고 꼴랑 8시간이라고선 뭐가 힘들다고 벌써 일을 그만두고 놀 생각을 해? 나처럼 못 배운 놈들은 이 나이가 되도록 뼈 마디마디가 끊어져라 일을 하는데 이러니 나라 꼴이 제대로 돌아가겠냐고. 아버님의 갑작스러운 급발진에 저는 아버님 눈치를 보느라 가시방석에 앉은 기분이었어요. 그러자 남편이 나서서 상황을 정리했어요. 물론 그 과정에서 아버님과 언쟁을 벌이기는 했지만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얼마 뒤 엄마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뭐? 아버님이 가게를 인수하라고 그랬다고? 그래, 이제 돈은 벌 만큼 벌었다고 우리더러 가게를 해보라고 그러시더라. 재료 납품처부터 레시피, 식당 직원들까지 그대로 넘기시겠다고 그러시는데 네 생각은 어떠니?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엄마랑 아빠가 해보지도 않은 가게를 어떻게 하려고. 우리가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너도 알다시피 수혁이가 아직 자리를 못 잡았잖니. 미술한다고 유학까지 다녀와서는 아직 집 밥벌이도 못하고 사는데 저래서야 결혼은 하겠니? 그래서 차라리 이번 기회에 그 집을 맡아 하면 어떨까 하는 거지. 이미 맛집으로 소문난 집이니까 지만 제대로 정신 차리고 하면 어느 정도 매출은 나올 거 아니니. 반백수 상태인 아들이 걱정됐던 부모님은 노후자금과 퇴직금 받은 걸 투자해 시아버지 가게를 인수할 생각이셨어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 아빠가 퇴직하신다는 말에 그렇게 역정을 내시던 분이 갑자기 가게를 팔겠다고 하시니까 좀 꺼림칙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좀 알아보라고 했더니 진짜 가게를 그만두실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긴 아버지도 그동안 일만 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이젠 좀 쉬셔도 되지. 장인어른이 퇴직하시고 장모님이랑 여행 다니실 거라니까 그게 부러우셨던가 봐. 따지고 보면 잘된 일이라고 생각해. 이젠 그만 벌고 두 분도 당신 인생을 사셔야 하니까. 남편 말을 들어보니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친정에 연락해 가게 인수를 하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양가 아버님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더라고요. 저희 아빠는 뭔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사전 준비를 확실히 하고 문서를 꼼꼼히 살핀 지 2장을 찍는 반면에 아버님은 모든 걸 구두로 약속하시고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일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셨거든요. 보다 못한 아빠는 직접 노트북 앞에 앉아 아버님과의 계약 조건을 문서화하셨고 변호사까지 공증을 받으셨어요. 오랜 시간 대기업에 다니시면서 계약을 하는데 문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수없이 경험하셨던지라 문서 작업에 시간과 자금을 투자하는데 아낌이 없으셨어요. 그렇게 양가 아버님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셨고 제 동생이 직접 가게 일을 맡아 하게 되었어요. 홀이며 주방까지 원래 있던 직원들이 다 남아있어서 딱히 힘들 건 없었지만 그래도 자기가 평소 하던 일이 아니라서 그런지 동생은 퇴근해서 돌아오면 실신한 사람처럼 잠이 들곤 했어요. 아빠가 가게를 인수한 뒤에도 여전히 매출은 높았고 그래서 동생은 아빠한테 빌린 돈을 금방 갚을 수 있겠다고 신나했어요. 그런데 3개월쯤 지난 시점부터 가게 매출이 줄기 시작한 거예요. 서서히 줄은 것도 아니고
한꺼번에 절반가량이 확 줄어버린 거였죠. 재료가 달라진 것도 아니고 서비스가 변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매출이 줄어버리자 부모님도 동생도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몰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가게로 가보기로 했어요. 회사에서 바로 간 게 아니라 외부 미팅을 마치고 가는 길이라서 평소 다니던 길이 아닌 반대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글쎄 동생네 가게랑 똑같은 간판을 단 집이 보이지 뭐예요. 새로 생긴 가게인지 간판도 깨끗하고 심지어 입구에 개업 때 받은 화환도 몇 개 남아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게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서 있는 거예요. 신생 가게치고 이렇게 금방 손님을 끄는 가게가 있나 의아하던 그때 가게 안에서 앞치마를 두른 아버님이 나와 손님들과 인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정 사장, 왔으면 안으로 들어오지 뭐하러 줄을 서고 있어? 우리가 남인가? 어서 들어와 어서. 이야, 천 사장네 가게는 자리를 옮겨도 여전히 대박이네. 전에 있던 건물은 곧 리모델링 들어간다고 빨리 자리 옮겨야 된다고 그러더니 아까 오면서 보니까 여전히 장사하고 있던데? 에이씨, 그러게 말이야. 그래서 일부러 급하게 가게까지 팔고 왔는데 주인놈이 갑자기 쓰러지는 바람에 리모델링을 안 한 게 됐다잖아. 가게를 다시 돌려받을 수도 없고 어쩌겠어? 그냥 아쉬우나마 근처에 다시 차린 거지. 에이, 그 생각만 하면 속에서 천불이 난다니까. 그런데 이렇게 가까운 데다 가게를 차려도 돼? 이것도 문제 삼자면 문제 삼을 수 있을 텐데. 됐어. 사돈지간에 지들이 뭘 어쩔 건데. 그리고 바깥 사돈이 책상 앞에서 펜대만 굴리던 놈이라 장사 쪽에는 무지렁이야. 내가 그렇다면 그런 건 줄 안다니까. 지가 대학만 나오면 뭐해? 국민학교밖에 안 나온 내 말 한마디면 꾸벅하는걸. 조만간 상황 봐서 주방이랑 홀애들도 다 빼올 생각이야. 그러면 지들이 별 수 있어? 다시 인수해가라고 할 수밖에. 그때 생각해주는 척하면서 윗돈 얹어서 가게 찾아오면 돼. 그것들은 다 내 손바닥 안에 있다니까. 아버님은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자기가 벌인 더러운 짓들을 실토한 셈이었어요. 그걸 제가 지켜보고 있다는 건 까맣게 모른 채 말이죠. 그 모습을 보는데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지금까지 우리 아빠가 몰라서 봐준 것도 아니고 사돈이니까 사위 얼굴 봐서 물러서 줬던 건데 그걸 어쩌면 이렇게 이용할 수가 있는 건지 남도 이렇게는 안 할 거예요. 그날 아버님이 했던 말은 제 차에 달린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녹음이 되었고 저는 그걸 아빠와 동생한테 보여주었어요. 뒤늦게 가게로 찾아온 남편은 저희 아빠한테 죄송하다고 자기가 아버님을 만나 피해 보상을 하겠다고 했지만 아빠가 딱 잘라 거절하셨어요. 그리고는 이 한마디만 하셨죠. 이번 일로 니들이 갈라선다고 하면 반대할 생각은 없다. 그리고 자네를 탓할 생각도 없어. 나는 이 일을 법적으로 해결할 생각이야. 그러니 내일에 방해만 마. 방해를 한다 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겠지만. 아빠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평소 잘 알고 지내는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얼마 뒤 아버님이 솥장을 들고 저희 가게로 달려오셨더라고요. 그날은 마침 제가 우리 딸을 엄마한테 맡기려고 가게에 온 참이어서 그 상황을 목격할 수 있었어요. 소송? 아니, 사돈지간에 소송을 걸어? 이봐요 사돈, 이거 설명 좀 해보시구랴. 아니 내가 무슨 사기를 쳤다고 나한테 이럽니까? 내가 뭘 잘못했냐고? 그러자 아빠는 아버님을 데리고 밖으로 나와 조곤조곤 설명하셨어요. 뭘 잘못했냐고요? 사돈은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우리한테서 영업 권리금을 다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놓고 인근에 같은 간판을 건 동종업체를 오픈했고요. 이건 상법 41조에 명시된 영업 양도인의 겸업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겁니다. 10년 동안 동일한 시나 군에서는 동종 영업을 할 수 없다는 거 몰랐습니까? 그 말에 아버님은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며 다짜고짜 화부터 내셨어요. 그러자 아빠는 피식 웃으며 말씀하셨죠. 리모델링 들어갈 건물이라는 것도 속이고 시세보다 더 높은 권리금까지 챙기실 땐 말귀도 잘 알아들으시더니 정작 자기 잘못을 따지는 순간엔 못 알아듣겠다고 하면 내가 네 알겠습니다 할 줄 알았습니까? 사돈이 못 알아듣는다고 하니 별 수 없군요. 돈도 꽤 있으시니 일단 변호사부터 선임하세요. 자세한 다툼은 양쪽 변호사들끼리 법정에서 할 테니까. 아, 그리고 앞으로는
내 딸은 물론 손녀도 사돈집에 발 못 들이게 할 생각입니다. 천서방도 본과 연을 끊겠다고 했지만 같은 부모로서 그렇게까지 하게 할 수 있나요? 천서방 문제는 두 분이서 해결하시고 일단 난 내 딸과 손녀만큼은 그 집과 연을 끊게 할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영업 중이라 멀리 못 나갑니다. 안녕히 가세요. 결국 아버님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고 말았어요. 아버님의 새 가게는 결국 문을 닫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돈도 엄청 날리게 되셨어요. 법정 싸움에서 패소하는 바람에 저희 쪽 변호사비까지 떠맡게 되었고 건물 리모델링 사실을 비밀로 하고 계약을 진행한 건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물게 되었거든요. 이 사건으로 인해 저희 부부는 시댁의 발길을 끊고 살고 있어요. 시부모님은 이번 일이 있고 난 뒤 경기도로 가셔서 영업을 새로 여셨다고 하는데 생각만큼 장사가 잘 되지는 않는 모양이었어요. 당신한테 주어진 운을 다 쓰신 건지 아니면 악행을 저질러서 벌을 받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반면에 저희 아빠는 말년에 돈방석에 앉게 되셨지 뭐예요. 황금을 낳는 닭을 손에 넣게 된 셈이니까요. 아무튼 여기까지가 양가 아버지들 간에 벌어졌던 싸움의 전말이었습니다. 아버님이 욕심만 내지 않았다면 양쪽 모두 행복한 결말을 맞을 수 있었을 텐데 참 안타까울 뿐이네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과 매일매일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 개원한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저는 올해 개원도 하고 했으니 1년 연애에 중지부를 찍고 결혼 준비를 시작했는데요. 병원에서 프로포즈를 받았어요. 함께 일하는 간호사분들과 직원들의 축하를 받으며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가 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결혼 과정이 그리 녹록지 않았어요. 물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에겐 큰 약점이자 결점이 있었거든요. 저는 남들보다 반쯤 숙이고 결혼 준비를 해야 했어요. 그러다 상견례 당일 예상하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일은 그동안에 흐르던 기류를 완전히 뒤집었죠. 제 상견례는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아수라장이 되었죠. 그렇게 전 파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틀린 선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속이 시원해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한 저는 선배의 병원에서 근무를 하면서 개원 준비를 해요. 그러다 36이라는 늦은 나이에 첫 연애를 하죠. 그때는 여름이었고 제가 2주에 한 번 가보던 보육원에서 시작되었어요. 저는 오래 의료봉사를 했어요. 처음엔 강제적으로 했어요. 근무한 대학병원에서 의료봉사를 하라고 했거든요. 피곤해 죽겠는데 쉬고 싶은데 솔직히 가기 싫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제 위치는 제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주에 한 번씩 여러 보육원이나 소외계층, 외지에 가서 의료봉사를 했어요. 처음엔 즐겁지 않았어요. 어쩌면 사무적으로 대했을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의료봉사를 하다 보니 보람도 있고 봉사 중에 저희 노고에 감사해야 하는 환자라고 해야 할까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기뻤어요. 그래서 선배의 병원에서 근무를 할 때도 따로 의료봉사를 신청해 특정 보육원에 봉사를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예비 남편을 만났죠. 파혼했지만 편하게 예랑이라고 할게요. 예랑은 중학교 과학교사로 교육봉사를 했어요. 그런데 저와 처음 대화를 한 그날 통솔 인원이 부족해서 예랑도 사람들을 통솔하는 일을 했죠. 가까이 있진 않았지만 예랑의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힐끗힐끗 본 예랑은 성실하고 바른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행색도 깔끔했고요. 물론 예랑을 그날 처음 본 것은 아니었죠. 보육원을 오가며 낯익은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한 번도 대화를 해본 적은 없었어요. 그날 처음 대화를 해봤죠. 식사 자리에서였어요.
보육원 직원들과 식사를 하고 있는데 얘랑이 다가왔어요. 그리고 인사를 했죠. 그러자 보육원 직원 중 한 사람이 얘랑을 소개해줬어요. 그때 이름과 직업을 알았죠. 그리고 보육원 직원이 얘랑에게 저를 소개시켜줬어요. 그러자 얘랑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 알고 있어요. 훌륭하신 분이잖아요. 능청스럽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희가 앉은 자리 옆에 앉아 식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제 주위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선생님 다 아세요? 그럼요. 다들 다른 분야지만 담소도 나누고 그러죠. 선생님이 너무 딱딱하신 거라니까요. 보육원 직원이 그렇게 말하는데 머쓱하더라고요. 하지만 사실이 아닌 건 아니었어요. 저는 의료봉사 중에 사적인 대화는 거의 하지 않고 봉사에만 집중한 뒤에 시간이 끝나면 가거든요. 들어보니 다른 분들은 사무실에서 커피도 마시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괜히 그러면 봉사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 같아서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봉사할 땐 봉사에 집중하는 게 좋죠. 안 그러면 의미가 퇴색되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잖아요. 선생님이 잘하시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변명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얘랑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얘랑을 쳐다봤어요. 맞죠, 선생님? 저는 괜히 밥을 크게 우겨 넣었어요. 얘랑은 솔직히 호감이 가는 인상의 성격이었어요. 얘랑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아이에 대한 애정이 남달라 보이더라고요. 아이를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자기 일에 대한 교육자로서의 신념이 있었어요. 학생들의 성장과 발전을 돕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었죠. 거기다 얘랑에게는 자신도 학생들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겠다는 비전이 있었어요. 제가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거든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그건 인간적인 호감이었죠. 제가 36에 첫 연애를 했다고 했죠. 그래서 사람들은 제게 어떻게 그렇게 연애에 대해 관심이 없냐고 물어요. 연애를 하고 싶지 않냐고, 어떤 사람은 연애를 해야 한다고 강요하기도 했죠. 하지만 저는 연애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쉽게 들지 않았어요. 그렇게까지 된 이유는 일단 너무 바빴어요. 의사가 될 저에게도 의사가 된 저에게도 연애를 할 여유가 없었어요. 그리고 연애라는 게 저의 일과에 적합하지 않다고 느꼈어요. 사치이고 상대에게 피해를 줄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남자에게 인간적인 호감 그 이상을 느끼지 않아요. 게다가 얘랑은 저보다 2살이나 어렸어요. 어린 남자와의 연애는 생각도 해본 적도 없어요. 오히려 저는 듬직한 남자를 좋아해서 만난다면 영상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얘랑을 보고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까지만 생각하고 진도를 더 나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연하남의 질주에 속수무책이 되더라고요. 보육원 직원을 통해 통성명을 한 이후 얘랑은 제게 연락처를 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전 거절했죠.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였어요. 보육원에서 같이 봉사를, 그것도 다른 분야의 봉사를 하는 사람일 뿐이라고요. 그렇게 3달이 흘렀어요. 3달 동안 얘랑은 번호를 달라는 걸 거절당한 사람답지 않게 저에게 꾸준히 인사를 하고 날씨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시도했어요. 물론 매끄럽진 않았죠. 불편한 티도 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얘랑은 포기하지 않고 속히 말해 들이댔고요. 그리고 3달이 지나고 얘랑은 번호를 물어본 게 아니라 고백을 했어요.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다고요. 왜요? 저는 선생님을 알아가고 싶어요. 그거면 충분하지 않나요? 담백한 고백에 마음이 흔들렸으나 저는 여전히 제 생활이 연애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 생활에 대해 말했죠. 연애할 시간이 없다고요. 저 엄청 바빠요. 지금 개원 준비 때문에 봉사도 겨우 나오는걸요. 연애할 시간 없어요. 에이, 전쟁통에도 사람은 피어나는데 너무 삭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선생님 생활에 걸리적거리면 알아서 포기할게요. 그렇다고 걸리적거린다뇨.
그럼 받아주시는 거죠? 저는 일단 대답을 피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들어왔죠. 참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제일 강하게 든 생각이 바로 이거예요. 제가 약점이자 결핍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그 부분인데요.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 친구 이야기를 먼저 할게요. 수년 전 제 친구가 남자친구와 이별을 했는데 그 이유가 제 친구의 집안 사정 때문이었어요. 제 친구가 재혼 가정이거든요. 5살 때 친부모가 이혼하고 엄마랑 살았는데 엄마가 제 친구가 18살 되던 해에 재혼을 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집안 사정을 남자친구 부모님이 알고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아르바이트 하는데 찾아와서는 엄마 팔자 물려받게 되어 있다는 둥, 결혼할 때 누구누구 앉힐 거냐는 둥, 고래고래 소리를 들으면서 그런 소리를 하더라. 내가 무슨 지금 당장 걔랑 결혼한다고 한 것도 아닌데 오버도 그런 오버가 없지. 그런데 나 엄청 상처받았어. 이렇게 헤어지는 거. 나 너무 억울해. 억울할 만하지. 그래서 준찬이는 정말 너랑 헤어진대? 아직까지 연락 없어. 이렇게 연락 안 하면 정말 쫑인 거지 뭐. 그런데 웃기잖아. 재혼한 게 뭐라고. 너처럼 부모가 없는 것도 아니고 버린 것도 아니고. 어? 맞잖아. 나 그래도 새아빠지만 우리 아빠 존경하고 고마워해. 새아빠라고 생각하지만 새아빠도 아빠잖아. 나 새아빠도 우리 아빠라고 생각해. 그런데 뭐가 문제야? 아니, 그럼 나는 뭐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못한다는 거야? 좀 그렇지. 너야말로 결혼식 때 누구누구 앉힐 건데. 할아버지?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공석으로 있는 거 그거 참 별로지 않아? 하객들한테 한눈에 가정사 다 밝히는 거잖아. 나는 너 연애 안 한 거 이해해. 나 같아도 연애 못할 것 같아. 그 순간 다른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의 주제는 그 친구의 이별 이야기가 아닌 제 가정사로 변해갔고, 제 가정사를 모르던 친구들도 제 가정사를 알게 되었죠. 그리고 그 친구의 말에 다들 동의하는 듯 했어요. 부정하는 친구는 없었거든요. 맞아요. 저는 버려진 아이예요. 저는 지금까지 외할아버지가 키워주셨는데 외할아버지가 직접 제게 말해준 건 아니고 제 삼촌이 말하기를 제 친모는 저를 16살에 낳고 도망갔어요. 임신 사실은 외할아버지도 삼촌도 몰랐다고 해요. 제 친모가 임신 사실을 철저하게 숨겼고 몰래 출산을 하고서 새벽에 저를 문 앞에 두고 도망갔어요. 잘 키워달라고 미안하다고 적힌 쪽지가 있어 겨우 친모의 딸인 줄 알았죠. 뜻밖의 존재에 외할아버지도 삼촌도 당황했어요. 처음엔 외할아버지가 저를 보육원에 맡기려고 했어요. 그러다 가는 길에 돌아오셨어요.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게 외할아버지가 저를 키워주셨어요. 제가 버려졌을 때 외할머니는 살아계시지 않았어요. 삼촌이 4살 때 외할머니는 돌아가셨어요. 막내 고문을 낳다가요. 그래서 할아버지 혼자 저를 키워줬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16살 때였어요. 그럼 그 전까진 외할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여기며 살았냐고요? 그랬다면 16살 때 집을 나갔을 수도 있겠어요. 제 세계관이 흔들리는 거잖아요. 물론 사실을 안 당시에도 많은 부분들이 흔들리긴 했지만 주축이 흔들리진 않았거든요. 외할아버지는 자신이 할아버지라고 어릴 때부터 말해줬어요. 그리고 삼촌도 삼촌이라고 어릴 때부터 강조했어요. 그래서 단 한순간도 외할아버지를 삼촌을 아버지라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헷갈린 적도 없었죠. 단지 의문이 들었어요. 그 의문이 저를 힘들게 했는데 그게 어떤 것이냐면요. 할아버지, 제 엄마랑 아빠는요? 다 엄마랑 아빠가 있는데 나는 왜 없어요? 어디로 갔어요? 다들 나보고 이상하대요. 원래부터 없었다고 하니까 그럴 수 없대요. 그럼 난 뭐예요? 어떻게 태어난 거예요? 우리 예슬이도 엄마랑 아빠가 있지. 단지 어디 멀리 갔을 뿐이야. 너무 멀리 가서 예슬이를 할아버지한테 부탁한 거야. 그리고 우리 예슬이한테는 할아버지랑 삼촌이 있잖아. 승찬이는 방학 때마다 자기 엄마 아빠한테 가는데요.
우리 엄마 아빠는요? 자, 이 닫고 잠자야지. 그래야 내일 학교에 안 늦지. 할아버지는 제가 부모님에 대해 물으면 어디 멀리 갔다고 그렇게만 말하고 항상 말을 돌렸어요. 지금 생각하면 차마 버렸다는 말을 하지 못해서 그랬다는 걸 알지만 할아버지가 그럴 때마다 저는 할아버지가 너무 미웠어요. 괜히 할아버지가 저와 부모님을 모문나게 하는 것 같았고 악역 같았어요. 저도 제 나름대로 상상을 했던 거죠. 그만큼 저는 부모님의 부재에 대한 결핍을 크게 느꼈어요. 아무리 외할아버지가 저에게 온 정성을 쏟아 양육을 해줘도 말이에요. 그리고 16살에 삼촌에게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된 거죠. 아, 참고로 제 친부는 친모와 동급생으로 친모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미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했대요. 사실을 알기 전에는 공허했고 사실을 안 뒤에는 배신감과 패배감, 수치심이 저를 압도했어요. 진실을 알면 결핍이 해결될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건 정말 아니란 생각이었고 후폭풍이 있었죠. 제가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게 된 것도 16살 때예요. 저는 16살 때부터 미친 듯이 공부에 매달렸어요. 왜냐하면 저를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이런 가정사가 있는 제가 떳떳하게 살려면 공부를 잘 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뭔가 되고 싶어서 공부를 했다기보다는 1등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정말 매년 반에서 1등을 놓치지 않았고 전교 3등 안에는 매번 들었죠. 그러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선생님의 권유로 의대 진학을 위해 공부를 했어요. 그러고 보면 의사가 된 것도 부모님이 없다는 결핍 덕분일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그 결핍은 의대에 입학해서도 저를 괴롭혔고 결국엔 친구의 말로 인해서 인연에 대해 문을 완전히 닫게 만들었죠. 저는 이런 사연 때문에 연애의 문을 닫았어요. 결혼은 생각이 있었지만 아름아름 속이로 만나 조건을 보고 할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사랑받고 싶은 건 인간의 욕구 아니겠어요? 저는 얘랑을 만나 제가 그런 욕구를 참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욕구가 저를 비집고 나오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걸 얘랑에게 고백하기로 했어요. 얘랑의 고백에 대답을 하지 못한 채로 집에 돌아온 지 3시간 뒤에 얘랑에게 다시 연락을 해서 만났어요. 그리고 제 이야기를 했어요. 말을 하는 도중에 멈추고 눈치를 보고 도망갈 거라 단정 짓고 그랬어요. 하지만 얘랑은 천천히 담담하게 제 얘기를 들었어요. 그 친구 정말 너무하네요. 사람 처지에 높낮이가 어디 있어요? 위선자네요. 착한 척하면서 예슬 씨를 비꼬는 게 말이에요. 지금도 그 친구랑 친구인 건 아니죠? 아, 설령 친구라고 해도 괜찮아요. 우리 그런 사람들에게 아니라는 걸 보여줘요. 난 자신 있으니까. 얘랑은 제게 2번째 고백을 했고 그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연애를 하면서 얘랑은 제가 생각했던 첫인상을 유지하는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다정했고 연하 같지 않고 듬직했어요. 더군다나 가장 감사했던 건 할아버지에게 잘한다는 거였어요. 연애 초반부터 얘랑은 할아버지를 위한 선물, 영양제 같은 것들을 선물했어요. 혹시 몰라 의사인 저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신중하게 골라 선물했죠. 그리고 연애를 한 지 3개월이 되었을 때였을까요? 불쑥 할아버지를 뵙고 싶다고 하더니 식사 대접을 했어요.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고급 중식집에서였고 할아버지도 제 얘랑이 마음에 드는 눈치였어요. 그렇게 몇 번 식사를 하다 할아버지가 얘랑을 저희 집에 초대했는데 바리바리 선물을 들고 오기도 했고 맛있게 식사를 하고 전구가 나갔는데 곧장 사와서 갈아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얘랑은 저의 일과를 존중했어요. 선배의 병원에서 일할 때 간혹 야간 진료도 있고 주말에도 진료가 있는데 이해해줬고요. 저는 퇴근하고 나면 방전이 되는 스타일이라 쉬고 싶은 날이 있는데 그렇게 한다고 저를 미워하거나 서운해하지도 않았어요. 게다가 개원 준비로 바쁠 때는 함께 이것저것을 가지며 도와주고 같이 고민해주고 해결해주기도 했어요. 제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단 것을 왕창 사와 스트레스 관리도 해줬어요.
저는 개원을 하는데 예랑의 도움이 컸다고 생각해요. 정말 머리 빠지지 않고 개원했거든요. 그래서 개원을 한 뒤에 병원에서 프로포즈를 받고 고민 없이 승낙했어요. 저는 거의 100% 확신했어요. 예랑은 제 곁에서 좋은 남편이자 아빠가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승낙을 한 뒤에 저희 커플은 양가의 결혼 소식을 알렸어요. 먼저 저희 커플은 제 외할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외할아버지에게 결혼 소식을 전하자 외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면서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저희는 다음으로 시부모님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예랑이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 앞에서 실수할까봐 그러지. 그러니까 별 말하지 말고 그냥 잘 웃어. 그러면 좋아하실 거야. 말은 내가 다 할게. 일단 고개를 끄덕였어요. 본인 부모는 본인이 제일 잘 아니까 뭔가가 있겠지 싶었거든요. 그리고 시댁에 들어갔는데 시아버지가 제게 악수를 건넸어요. 이야, 이게 말로만 듣던 우리 의사 며느리야? 반가워요, 반가워. 어서 들어와. 저는 시아버지의 텐션에 조금 당황했지만 반겨주는 것 같아 웃으며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앉자마자 예랑이 필사적으로 굴더라고요. 내가 여러 번 말했지만 예슬이는 의사고 내과 의사야. 올해 개원했고 병원 위치가 여기에 있어. 보이지? 여기 상권 좋은 곳 말 안 해도 알죠? 밑에 약국도 있고 우리 예슬이가 어릴 때부터 똑똑했대요. 반에서 1등을 놓치지 않았다고 하더라. 영재의 천재인 거지. 게다가 나랑 봉사활동으로 만났다고 했죠? 공부도 잘하고 돈도 잘 버는데 심성도 곱다니까? 뭐 하나 빼놓을 게 없어요. 너는 네 와이프 될 사람이라고 너무 자랑하는 거 아니야? 꼴사납다. 에이, 아직 할 말이 한참이나 더 있는데 그럼 그만해요. 그러면서 얘랑은 계속 제 자랑을 했고 저는 나 부끄럽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얘랑 이야기를 들으며 반짝이는 눈으로 저를 계속 봤어요. 아무튼 우리 예슬이는 이런 사람이니까 결혼 허락할 거죠? 결혼을 허락하고 말고가 어딨어. 둘이 좋다는데 하는 거지. 그래서 결혼 날짜는 언제쯤으로 생각하는데? 아직 날짜는 안 잡았는데 엄마가 아는 데 있으니까 좋은 날로 잡아줘요. 아, 그럴까? 그럼 아가씨, 생년월일이 어떻게 돼? 우리 그런 거 좀 따지거든. 저는 89년생 1월 16일 생일입니다. 89년생이면 우리 동진이보다 2살 많은 거야? 그것도 1월이네? 혹시 빠른이에요? 엄마는 요새 연상연하 커플 많아. 그리고 나이가 무슨 문제가 돼요? 의사 며느리라니까. 나중에 의사 사위도 보고 싶으면 그런 거 가지고 문제 삼으면 안 되지. 그치 자기야? 2살 많으면 지금 37살? 지금 당장 애를 가져도 노산인 건 알죠? 엄마, 오늘 처음 보는 사람한테 무슨 말이야. 37에 개헌한 것도 빠른 거야. 엄마는 뭣도 모르면서. 그리고 요새는 시험관도 있고 방법이 많은데 왜 그래? 아가씨, 설마 나이도 많고 의사라고 우리 아들 부려먹고 그러는 건 아니죠? 시어머니가 그런 말을 하자 얘랑은 한숨을 푹푹 쉬었어요. 우리 아들이 의사는 아니지만 나름 좋은 대학 사범대 들어가서 임용고시도 단번에 붙고 철학을 가진 본보기가 되는 애 교사예요. 아까 아들이 아가씨가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다고 했는데 우리 아들도 만만찮아요. 산부인과에 아는 사람 있죠. 요즘엔 임신하기 전에 검사도 한다는데 그거에서 가져와 봐요. 적당한지 좀 보게. 아무리 그래도 37은 좀. 아, 엄마 그만 좀 해요. 서진이 시집 안 보낼 거예요. 얘랑이 언성을 높이자 시어머니는 헛기침을 하며 제게 부모님에 대해 물었어요. 그러자 제가 입을 떼기도 전에 얘랑이 저희 부모님이 해외에 산다고 말했어요. 제가 얘랑을 토끼 눈으로 쳐다보자 얘랑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예슬이 부모님은 해외에서 예술가로 사세요. 장인어른은 피아노 치시고 장모님은 화가예요. 거기서 만나셔서 예슬이 거기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왜 한국에 남았어? 외동이라 들었는데. 그럼 지금 가족은 한국에 아무도 없는 거야? 네, 그렇죠.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분들이라 예슬이는 초등학생 때 한국에 들어와서 할아버지랑 살았어요. 결혼식 때는 오신대?
당연히 오시죠. 외동딸 결혼식인데. 얘랑은 입에 침 한 번 안 바르고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왜 그랬냐고 물었어요. 우리 부모님 이야기 왜 그렇게 말한 거야? 나중에 결혼식에서 다 들통날 건데. 아니, 상견례 할 때도 그렇고 그냥 솔직히 말하는 게 낫지 않겠어? 우리 부모님, 아버지는 군인이시고 그래서 상당히 보수적이야. 사실대로 말했다가는 결혼 반대할지도 몰라. 그러면 안 되잖아. 자기가 부모님 안 계신 게 당신 탓도 아니고. 그리고 상견례 때나 결혼식 때는 아르바이트 쓰면 돼. 들통날 거라고 생각 안 해? 언제 어디서 갑자기 보자고 할지도 모르는데 그때마다 아르바이트에 의존할 수 없잖아. 그래서 내가 해외에 산다고 말한 거잖아. 나중에 보자고 할 때는 해외에 살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면 되고. 설마 해외에 사는데 무리하게 오라고 하겠어? 그럴 일도 없고. 생각보다 결혼하고 나면 사돈끼리 볼 일이 거의 없다더라. 아무리 그래도 정말 내 말 믿어. 우리 부모님 상당히 보수적이어서 자기가 부모님도 없이 할아버지가 키웠다는 말 들으면 반대할 거야. 아까도 자기가 나보다 2살이나 많다고 말하자마자 딴지 걸었잖아. 우리 엄마도 참 미래를 봐야지. 당장을 보면 어쩌란 건지. 의사 며느리 두면 이래저래 얼마나 도움이 되고 어깨도 피는데 사람이 멀리 봐야지. 안 그래? 설마 자기 내가 부끄러운 건 아니지? 내가 부모님도 없고 할아버지 밑에서 큰 게 말이야. 에이, 설마. 나는 멀리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건 전혀 신경 안 쓰여. 사람이 어떻게 다 똑같은 조건에서 자랐겠어. 다 다른 거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래서 내 말대로 하자는 거지. 자기가 부끄럽다거나 그런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줄은 몰랐네. 그래, 일단 알겠어. 그 문제는 내가 조금 더 생각해 볼게. 그럼 의사 사위라느니 아가씨 결혼 이야기는 뭐야? 아, 그것도 마찬가지로 멀리 보자는 거지. 혹시 또 모르잖아. 당신이 다리를 놔줘서 서준이도 의사 배우자 얻을지. 내 생각이야. 생각. 너무 부담 가질 필요는 없고. 얘랑은 그렇게 말하며 콧노래를 불렀어요. 그리고 얘랑은 제게 몇 가지 약속을 하자고 했어요. 자기야, 나랑 몇 가지 약속을 좀 하자. 일단 첫 번째로 우리 부모님한테 연락이 오면 절대 함부로 받지 마. 받지 말고 일단 나한테 알려. 두 번째로는 절대 우리 부모님한테 먼저 연락을 하지 마. 해야 해도 내가 해. 자기는 할 필요 없어. 세 번째로는 절대로 혼자서 우리 부모님 만나거나 찾아뵙지 마. 전에 나한테 먼저 말하고 나랑 같이 가야 해. 알겠지? 이 세 가지 나랑 약속할 수 있지? 약속이야 할 수 있는데 왜? 내 기우이긴 한데 일단 우리 부모님이 오늘처럼 자기한테 쓸데없는 말 할까봐 그렇고 다음은 우리 결혼해야 하잖아. 문제를 애초에 만들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꼭 지켜줘. 저는 얘랑의 부탁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명령이라고 할까요? 그런 약속이 저를 위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조금 극단적이긴 했지만 열심히 중간 역할을 하려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결혼 허락을 받은 날 이후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온 적이 있어요. 그때 저는 얘랑과 데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모르는 번호라서 받지 않으려다가 얘랑이 휴대폰을 달라고 해서 줬는데 번호를 본 얘랑이 전화를 받고 무지하게 화를 냈어요. 내가 하지 말라고 했죠? 아들 결혼 망치려고 그래요? 조금 과장되고 극단적인 얘랑의 반응에 저는 당황했어요. 전화를 끊은 얘랑에게 저는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물었어요. 조금 다그쳤죠. 그러자 얘랑은 씩씩거리며 저를 집으로 보냈어요. 얘랑은 저를 데려다주고 곧장 시댁으로 간 것 같았어요. 저는 걱정이 되어서 2시간쯤 뒤에 얘랑에게 전화를 했는데 얘랑은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무척 신경이 쓰였어요. 그리고 얘랑의 극단적인 태도가 영 아니라고 생각했죠. 이렇게 가다간 고부 사이를 틀어놓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며칠 뒤에 시어머니를 만났어요. 시어머니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는데 시어머니는 결혼 날짜를 대충 정했다는 말을 하다가 저희 부모님에 대해 물었어요. 초등학생 때 한국에 왔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있니? 아니 결혼을 하는데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뭔가 나는 그게 참 걸려서. 나도 엄마라 엄마의 마음을 잘 아는데
아무리 아이가 적응을 못해도 자기 품에서 키우고 싶지 혼자서 다른 나라에 살게끔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 다른 문제가 있었던 거야? 시어머니가 그렇게 묻는데 저는 말문이 턱 막혔어요. 저는 고개를 푹 숙이고 손가락만 만지작거렸어요. 짧은 순간에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대략 이런 생각이었어요. 얘랑의 말을 무시하기엔 저도 얘랑과의 결혼을 정말 진심으로 바랐고 이대로 얘랑과 같이 거짓말을 하기엔 양심이 고개를 들었어요. 두 가지 자아가 충돌하면서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그리고 결국 저는 사실을 말하기로 했죠.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을 것이고 그럼 저는 영영 시댁과 편안해질 수 없을 테니까요. 입 밖으로 꺼내기가 정말 어려웠지만 넘어야 할 산이라고 생각하면서 털어놓았어요. 시어머니는 잠자코 이야기를 듣더니 할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냐고 물었어요. 저희 할아버지는 원래 자동차 회사에서 재무관리를 하셨어요. 재무관리? 그리고 거기서 정년퇴직하시고 법인회사에서도 근무하셨어요. 연세가 어떻게 되시지? 올해로 77대세요. 그럼 지금은 연금 받으면서 지내시니? 연금도 받으시고 시청에서 뽑는 환경미화원으로도 근무하고 계세요. 워낙 쉬는 걸 못하세요. 조금이라도 부지런히 움직이려고 하시거든요. 담뱃값이라도 벌겠다고 하시고 계세요. 그럼 무슨 말을 그렇게 빙빙 돌려서 했니? 네? 결국 뭘 했든 지금은 환경미화원이라는 거 아니야. 시청에서 주는 촌스러운 조끼 입으면서 하는 그거 말하는 거지? 아, 네. 참, 의사라고 좀 배웠다고 말을 빙빙 돌려가며 잘 말하는구나. 시어머니는 한숨을 크게 쉬었어요. 그리고 테이블에 놓인 결혼 날짜가 적힌 종이를 가방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너는 해외에서 예술을 하는 자유로운 부모의 딸이 아니라 미혼모의 딸인 거고 엄마도 아빠고 도망가고 없고 외할아버지가 쭉 키워줬는데 그 외할아버지는 지금 환경미화원을 한다는 거지? 네. 이래서 우리 동진이가 너한테 전화도 하지 말고 만나지도 말라고 했구나. 이런 비밀이 있어서. 더 말할 것도 없다. 이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 아무리 네가 의사고 개혼을 했다고 해도 이렇게 근본 없는 사람이랑 내 아들을 결혼시킬 수는 없어. 내 아들이 뭐가 모자라고 뭐가 부족해서 부모도 없는 너 같은 애를 만나겠니? 그리고 사돈이 청소부인 건 좀 그렇잖아. 아무리 네가 의사라고 해도 말이야. 같은 동네 주민인데 청소하는 걸 마주치는 상상만 해도 지금부터 내가 머리가 아프다. 그리고 내가 사돈을 주변에 뭐라고 설명해야 하니? 담뱃값이라도 벌려고 그 일을 한다고? 의사라고 꼴에 자존심 부리는 거니? 정말 우습다. 자동차 회사 재무관리했다는 것도 거짓말 아니야? 그거 확실하니? 서류나 증거 같은 거 나한테 보여줄 수 있어? 나는 네가 네 부모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해서 도통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결혼 관둬. 어머님, 하지만 저 정말 열심히 살았고 바르게 살았어요.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았어요. 비록 저는 제 부모님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외할아버지가 두 분의 빈자리를 완벽하게 채워주셨어요. 그래? 그럼 거짓말은 왜 했니? 그건 동진 씨가. 우리 아들 핑계는 왜 대? 너 정말 웃긴다. 지금 내 앞에서 두 손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정말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정말 저 부족함 없이 자랐어요. 그리고 저희 외할아버지 자동차 회사 재무관리하신 거 맞고 법인회사에 다니신 것도 맞아요. 서류를 뽑아드릴 수 있다면 뽑아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환경미화원으로 일하시는 건 정말 담뱃값 벌려고 한다고 했어요. 그럼 고작 담뱃값 벌려고 하는 거니 그만두라고 할 수 있어? 네? 결혼하고 싶으면 그만두라고 해. 하나밖에 없는, 둘도 있는지 모르지만 손녀 결혼시키고 싶으면 말이야. 그건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어머님. 그럼 결혼 관둬. 이대로 결혼하면 내가 쪽팔려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카페를 떠났어요. 저는 울다가 집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예랑이 찾아왔어요. 예랑은 저에게 막 화를 냈죠. 결혼을 안 하고 싶은 거야? 그 이야기를 왜 한 건데? 대체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지금 우리 엄마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서진이도 결혼 반대하고 난리도 아니야.
할아버지가 청소부인 건 왜 말했는데? 그 머리로 어떻게 의사가 된 거야? 거짓말을 할 수는 없잖아. 그렇게 결혼할 수는 없잖아. 그렇게라도 해야 결혼을 하지. 뭐 대단한 일이라고, 뭐 대단한 업적이라고 그걸 말해. 이제부터 조용히 있어. 가만히. 사고치지 말라고. 내가 어떻게든 상견례 때 우리 엄마 아빠 모시고 갈 테니까 이제 더는 사고치지 마. 알겠어? 얘랑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갔고 일주일이 지나 상견례 날짜가 다가왔어요. 저는 일주일 전에 있었던 일을 외할아버지에게 말하지 않고 상견례 당일 약속된 장소에서 만나자고 말했죠. 제가 그날 병원을 열어야 해서 할아버지를 모시고 갈 수 없었거든요. 그렇게 상견례 당일이 되었어요. 할아버지는 조금 늦으셨고 예랑을 포함한 시댁 식구들은 모두 모였어요. 분위기는 예상한 것처럼 좋지 않았어요. 시댁 식구들이 속닥이면서 빈정거렸거든요. 재산보다 중요한 게 집안 분위기인데 부모도 없는 집안에서 뭘 배웠겠냐고. 안 그래요? 할아버지는 할아버지일 뿐이야. 자식 키우는데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데. 게다가 어찌되었든 청소부라는 거잖아. 아이고 동네 창피해서. 언니, 그러면 언니는 가진 게 의사라는 타이틀밖에 없는데 시집 올 때 뭐 해올 거예요? 집? 차? 가구? 가전? 솔직히 이렇게 기울어진 판국에 다 해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빈정거림 속에서 완전히 탈출하고 싶었어요. 멀미를 한 것처럼 속이 좋지 않았죠. 그래서 잠시 자리를 비우려고 일어나는데 할아버지가 도착했어요. 아유, 늦어서 죄송합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오면서 차가 막혀서요. 주말이라 다들 나들이를 가는지. 상황을 모르는 할아버지는 순박하고 해맑게 장소로 왔어요. 저는 악몽이 시작될 것을 예감하고 눈을 질끈 감았어요. 그런데 시댁 식구들이 할아버지 얼굴을 보고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도 어? 하며 시댁 식구들을 아는 눈치였죠. 그리고 시댁 식구들은 모두 얼굴이 붉어진 채로 딱만 봤어요. 시아버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나가자고 시아버지를 설득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만 허허 웃으며 말했죠. 학연도 인연이라고 여기서 만나네요. 저는 할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제게 상황을 설명해줬죠. 때는 닷새 전이었어요. 닷새 전에 할아버지는 차량 접촉사고를 당했는데요. 주차된 할아버지의 차를 박은 건 초보 운전자인 시누이였어요. 시누이는 저와 할아버지가 사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 친구의 집에 놀러 왔었죠. 놀다가 집에 가려고 차를 빼는데 우당탕탕 옆차를 박은 거예요. 처음으로 사고를 낸 시누이는 너무 놀라서 차에서 내려 차가 긁힌 것을 확인하고 도주하려고 했어요. 아가씨, 잠깐만요. 그러다 차주인 할아버지에게 딱 걸린 거예요. 할아버지가 차를 박았으면 연락을 해야지 이렇게 가면 뺑소니라고 설명했어요. 아니 뭐 이 차주 되세요? 남일인데 그냥 가시죠. 시누이가 뻔뻔하게 나오자 할아버지는 자기가 차주라고 이 번호로 전화해보라고 했어요. 그러니 차주가 맞거든요. 그래서 시누이는 더 당황해서 차에 타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누이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거예요. 술을 마셨냐고 물으니 시누이가 향수 냄새라고 발뺌을 했어요. 그리고 차에 올라타 그대로 도주를 했어요. 할아버지는 결국 경찰에 신고를 했죠. 그래서 경찰서에서 시댁 식구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시아버지는 연신 사과를 하고 시어머니는 초범이라서 당황해서 그런 거다. 초범이니까 봐달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도 시누이는 할아버지에게 어떤 사과도 하지 않았고 시부모님 뒤에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합의를 해주지 않겠다고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시누이는 생애 처음으로 법정에 섰어요. 그리고 징역 1년 선고를 받죠. 그러자 그제서 겁이 난 시누이는 할아버지에게 연락을 해 합의를 해달라고 사정을 했어요. 며칠을 찾아왔어요. 울면서 매달렸고요. 할아버지는 그런 신우가 손녀 같기도 하고 안쓰러워서 합의를 해줬고 그래서 시누이는 최종적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어요. 면허 취소 처분도 받았어요. 그래서 상견례 날에도 시아버지가 운전해서 왔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일이 있어서 시댁 식구들은 할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무척 놀란 거였어요. 다들 얼굴이 붉어진 채로 고개를 들지 못하더라고요. 겨우 고개를 들고 시아버지가 한 말이 그 벤츠 S클래스 차 좀 맞으시죠? 였어요. 네, 노치네가 집에 박혀 있었어야 하는데 그날 일은 제가 더 죄송하게 됐습니다. 네? 그때 경찰서 나가면서 셋이서 그랬잖아요. 노치네가 무슨 벤츠를 몰고 다니냐고. 노치네는 집에 박혀 있어야지 어디를 싸돌아다니냐고.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늘 뒤를 보세요. 뒤를 확인하고 그런 말을 해야죠. 안 그럽니까, 아가씨? 그러자 신우이는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신우이를 부둥켜 안고 할아버지에게 막 뭐라고 했어요. 세상에, 젊은이한테 빨간 줄 그이게 했으면서 지금 대놓고 빈정거리는 거예요? 대체 나이를 어디로 먹은 거예요? 나이를 뒷구녕으로 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입구멍으로 먹었죠. 그리고 제가 빨간 줄 그이게 했습니까? 그댁 따님이 운전은 별나게 그것도 음주한 죄죠. 그래도 전 안쓰러워서 합의해 줬습니다. 그럼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지금 어디서 큰 소리입니까? 아무리 그래도요. 얘가 얼마나 놀랐으면 그대로 정신없이 집으로 왔겠냐고요. 얘가 얼마나 연약한 앤데 그깟 합의가 뭐라고. 저희 애는 빨간 줄 두고 있고 면허 정지까지 받았다고요. 젊은 사람 인체 망쳐놓은 거라고요. 우리 애 지금 무서워서 다시 면허 딸 생각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쓸데없이 보험비만 올랐고요. 참, 그리고 어째서 황병미원 부주에 청소부 주제에 벤츠를 몰고 다니죠? 제가 그랬잖아요. 저희 할아버지 담뱃값이라도 벌려고 환경미화원으로 일하고 있다고요. 그게 정말 맞는 말이에요. 저희 할아버지 그 일 안 한다고 생활에 문제가 되거나 그러지 않아요. 사실 저희 할아버지는 장남 장손으로 땅 2필지를 유산으로 물려받았어요. 2피치의 땅은 농지였고 할아버지는 팔지 않고 월세로 임대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받은 월세로 저를 공부시킨 거나 다름이 없었죠. 그런데 10년 전 그 땅 중 한 필이 도로를 낸다고 수용되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보상금을 받았죠. 그 보상금으로 일단 저희 식구는 이사를 했어요. 그 전까지는 엘리베이터도 없는 4층짜리 빌라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저희는 새 아파트로 이사를 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3층짜리 건물을 샀어요. 그리고 그 당시 차가 퍼져서 차를 사야 했는데 삼촌의 권유로 벤츠 S클래스를 샀고요. 그러면서 할아버지는 법인회사에서 일을 그만두고 2년 동안 쉬었어요. 건물을 관리하며 월세로 먹고 살았죠. 그리고 2년 뒤에 할아버지는 좀이 쑤신다며 일을 알아보더니 환경미화원 일을 시작했어요. 내 담뱃값이라도 벌어야지 안 되겠다. 할아버지는 정말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환경미화원 일을 한 지 4년 뒤에 할아버지의 남은 땅 한 필이 아파트가 지어진다고 수용되었어요. 할아버지는 분양권을 받으셨고 그 아파트를 저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지금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시집을 가면 들고 가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저는 처음엔 그냥 뭣도 모르고 할아버지에게 고맙다는 말만 했는데 나중에 제가 할아버지 건물에서 병원을 차리게 된다는 걸 알았더라면 아파트는 안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올해가 그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해였어요. 제가 얘랑이랑 올해 결혼 날짜를 잡았잖아요. 솔직히 운명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어요. 하지만 집을 해가겠다는 사실을 얘랑에게도 시댁에도 하지 않았어요. 왠지 뇌물 같아서요. 결혼이 완전히 진행되면 선물처럼 말할 생각이었죠. 그런데 일이 꼬여버렸네요. 상견례는 서로에 대한 비난으로 엉망진창이 되어버렸거든요. 할아버지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피차 서로 불편하니 결혼 이야기는 없던 걸로 하죠. 그래요. 누가 아쉬운 줄 알고? 그렇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예랑이 할아버지 앞에 서더니 냅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할아버님, 죄송합니다. 이게 다 저의 모자람입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동진아, 너 뭐 하는 거야? 당장 일어나지 못해? 미쳤나 봐. 시어머니가 예랑을 일으키려고 했지만 예랑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내 시어머니에게 화를 냈죠. 내가 여기까지 오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다들 날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게 뭐예요? 여자가 무슨 죄 하나니? 정신 차려. 의사 며느리, 그게 쉬운 줄 알아요? 결혼만 하면 다 잘 풀리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앞만 봐요? 넓게 봐야지. 내가 쟤 하나 구슬리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친하지도 않은 군대 동기 아는 형, 그 사람 뒷구녕 빨면서 여기까지 온 거라고요. 여의사 하나 소개시켜 달라니까 소개 안 시켜준다 발악을 하길래 내가 그 사람한테 술 사주고 밥 사주고 해서 제 보육원 봉사하는 거 알아내서 거기까지 가고, 좋아하지도 않는 봉사하면서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걸 고작 청소부를 하는 이유로 물거품을 만들어요? 부모가 없으면 어때서? 의사잖아. 의사인데 무슨 상관이냐고요. 내가 말했죠. 이번이 잘 되면 의사 사위도 보는 거라고. 왜 내 말을 안 들어서 이사단을 만드냐고요. 왜 아들 인생을 망쳐요? 저는 예랑의 말을 듣고 대학병원에서 같이 근무한 동기의 문자를 떠올렸어요. 별일 없지?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말해. 통 연락이 없다가 온 연락이라 의문스러웠는데 예랑의 말을 들으니 예랑이 말한 그 사람이 그 동기 같더군요. 저는 예랑이 저에게 의도적으로 접근을 했다는 충격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어요. 그럼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야? 보육원에서 봉사하던 것도, 순박하던 그 말들과 행동들도? 예슬아, 다시 생각해. 의사 배우자로 교사도 나쁘지 않아. 다들 선호하는 배우자감이라고. 우리가 만난 시간이 다 목적이 있던 거였어?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 우리는 정말 좋은 부부가 될 거야. 다시는 보지 말자. 정말 최악이야. 저는 할아버지를 이끌고 상견례 자리에서 나와 파혼을 했어요. 한동안 저는 비실비실 맥이 빠진 채 돌아다녔지만 그는 온전한 저를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사실, 그건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만 생각하며 회복했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성실하게 병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얘랑은 계속 연락이 오길래 휴대폰 번호를 바꿨어요. 그리고 번호를 바꾸기 전에 마지막으로 문자를 보냈죠. 너 같은 속물은 필요 없어.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 저는 할아버지가 만들어준 선자리에 나갈 예정이에요. 이번에는 있는 그대로의 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려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제 사연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항상 평안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